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ESG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ESG 관련 문건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선언했다. 그것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1987년에 지속가능 발전이 선언되고 나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ESG가 만들어진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대개 ESG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ESG 출발점을 레리 핑크스의 2020년 CEO 레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리 핑크스가 2020년에 보낸 편지는 우리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투자 기준으로 삼겠다. 그래서 기업이 수익의 25% 이상을 석탄 화력 발전에서 얻고 있다면 그 기업으로부터 우리는 투자를 회수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 자금으로 500억 달러를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레리 핑크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사회적인 압력이 있었죠. 기후변화 같은 압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이 2020년에 레리 핑크스의 레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만은 저는 하나 더 추가해서 2018년에 레리 핑크스가 그 CEO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레리 핑크스는 2018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는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번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재무 실적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주, 직원, 고객, 사업장, 소재, 지역사회와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골고루 이익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과를 잘 내는 투자회사의 CEO가 재무적 성과가 아닌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게 됐을까?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리 핑크스의 두 가지 관점, 앞에서 얘기했던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거의 평가 기준으로 대개 기후 위기를 투자 위기로 보겠다라고 얘기한 이 배경. 다른 하나는 주주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 이익. 이 두 가지 관점을 레리 핑크스는 어디서 얻게 됐을까? 그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기후변화라고 봐야 될 거예요. 기후변화가 실제로 모든 국민들이, 모든 세계의 시민들이 다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기업들은 이제 기후변화가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을 하기가 어려워졌죠. 그게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그래서 많은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들이 실제로 기업의 탄소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밀고 있죠. 예를 들면 아리백 또는 탄소 국경조정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 좌초자산, 더 이상 쓸모없는 자산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확실히 기후위기가 투자 위기로 전환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세계의 지성들이 모여서 만든 IPCC 같은 곳에서 이미 검증해냈죠. 인간의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문제들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죠. 특히 파리 기후변화에서는 그래서 이 지구의 온도를 2도 내로 규제해보자. 그래서 이거에 맞춰 각 국가들이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계획을 내고 실천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몇 년 사이에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2018년에는 다시 우리나라 인천에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다시 그 목표를 1.5도치로 1.5도 이내로 조정해야 된다라고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레리 핑크스가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기후위기가 우리의 투자 위기다라고 얘기했던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위험이
만들어지고 그 위험 때문에 사회적 저항이 일어나고 그 사회적 저항들이 기업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면서 레리 핑크스는 이걸 그 CEO들에게 투자 기준으로 제시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기업의 목표가 주주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배경에는 사실 굉장히 큰 경제 이론상의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이론이 만들어진 거는 밀턴 프리드먼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919년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우리의 목표로 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죠. 밀턴 프리드만을 배신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것을 기업의 목표로 삼지 않고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같이 고려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앞에서 2018년 레리 핑크스의 CEO 레터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선언이라는 것이 이 BRT의 선언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세기의 대결, 세기의 경제학적 갈등 이렇게도 보였는데요. 밀턴 프리드만이 기업의 목적이 이익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던 당시에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익이라는 것은 사회적 목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영 성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턴 프리드만 쪽에서는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인간이 숨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피터 드러커 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숨쉬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2019년에 결국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선언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기업들은 주주이익 극대화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선언됐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피터 드러커가 승리를 했지만 너무 늦은 승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에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 상처가 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놓고 보면 사실 경제 이론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뭐냐 이런 생각을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기업의 이익을 누리는 것이 기업의 목표다라고 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지 이게 얼마나 많은 사회적 그 양극화, 불평등을 만들어낼지 뻔한데 이런 이론들이 채택되고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는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목표다라는 이론들은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경제 이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너선 엘드리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icense to be bad. 그리고 How economics corrupted us.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경제학은 권력이 되었는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경제 이론들이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가진 가장 좋은 이론이 사회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유리한 그런 이론들이 사회적으로 채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너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학을 경제학자들에게 맡겨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 의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주의 극대화라는 것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밀턴 프리드만이 2006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서 굉장히 슬퍼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은 학자라면 2019년의 선언보다는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가 훨씬 뼈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업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2019년에 BRT 선언 이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밀턴 프리드만의 이론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선언이 하나 있었던 것이 마이클 포터의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논문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11년에 실렸던 이 논문에서 마이클 포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의 모든 잘못된 건 다 기업이 책임인 것처럼 사회가 우리만을 비판한다. 그러니 이제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관계자들의 이익,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의 이익들을 같이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공유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클 포터는 이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기업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과도하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재미있었던 것은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원래는 경쟁의 신,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언론 어디에선가 그렇게 보도했던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경쟁 이론의 대가였습니다. 이 시장 경제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내고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쟁 이론을 만들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이클 포터가 이 경쟁 이론을 포기하고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전향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사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죠. 사실 이 금융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요. 이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힘들었을 텐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어땠는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반발을 하게 되죠. 이게 정말 공정한 사회였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온 게 1% 대 99% 사회라는 이야기들을 꺼내들고서 이제 불공정,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항의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마이클 포터가 기업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이런 국민들의 저항들을 이겨낼 수 없다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 원인이 된 거죠. 그런데 마이클 포터의 이야기는 사실 그다지 깊이가 있는 성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포터는 한 번도 기업을 떠나서 사회 전체에서 문제를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 발전, 그 국민들이 반발하는 그 내용, 그 불평등을 사회 전체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론들을 만들거나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기업을 보는 사람들이 가진 한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하나의 움직임은 이 금융위기를 통해서 국제적으로는 그린 이코노미라는 이니셔티브가 하나 만들어졌다라는 건데요. 유엔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이 그린 이니셔티브는 당시에 그 경제 위기, 또 2008년 일어났던 오일 쇼크가 있었죠. 또 기후 변화, 이런 문제들을 그 녹색 경제라는,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 지금까지 하는 반대의 접근이죠. 이런 그 주장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린 잡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이후에 이것은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형태로 발전해 가게 되죠.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녹색 성장을 내걸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반지속가능 발전의 정책들을 폈죠. 4대강 또는 원전 확대,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의 명목은 지속가능 발전이 너무 어렵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녹색 성장이라고 하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사실 지속가능 발전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ESG가 이 부분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통제해서 일부분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은 언제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본래의 의도를 충분히 발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ESG가 지속가능 발전을
제대로 포괄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잘 살펴봐야 될 그런 이유 하나의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중반, 2005, 6년 정도에 CSR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붐이 일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기업들이 그 CSR이라는 그 흐름에 동의하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CSR을 담당하는 부서들도 생기고 또 기업이 그 사회적 공헌이라 그래서 이 도네이션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기업의 그 직원들이 그 사회적 활동에 봉사하는 것으로 많이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활동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화두를 가진 입장에서 보면 CSR은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CSR은 오히려 기업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가 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사회적인 논란들을 모두 이렇게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뭘 해서든 벌어들든 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쓰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실 그 산업활동에서 만들어낸 많은 문제점들을 오히려 덮어버리고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그런 데 역할을 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다시 봐도 납득하기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CSR이 뒷부분으로 가면 사회 책임 투자 이렇게 조금 더 확대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ESG가 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다 걸러낼 수 있는 이론이었느냐라고 보면 그건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2년을 기점으로는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리우에서 1992년에 지속가능 발전이 선언되고 나서 첫 번째 세계 환경정상회담이 열렸죠. 이때부터 그 지속가능 보고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는데요. 2002년 리우 플러스 10 회의에서 이 WBCSD 세계 지속가능 발전 기업 협의회에서는 기업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로비를 통해서 기업이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해서 기업이 지속가능 발전을 한 것으로 간주하자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WBCSD는 엄청난 로비에 성공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기업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고서를 내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역사적으로 보면 아쉬운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때 이 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존 엘킹턴입니다. 1994년부터 시작해서 한 서너 편의 논문을 통해서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바텀 라인이라는 것은 회계에서 정산을 하는 두 줄의 밑줄을 그어서 최종적인 집계를 내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환경적 또는 사회적인 영향을 모두 다 공개해야 된다라는 내용들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TBL이라는 것이 이후에 환경사회 경제가 어떤 형태로 이 기업 활동 또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엘킹턴의 이야기는 세 개의 꼭지점, 삼각형 꼭지점에 하나의 원칙들을 그려서 그걸 각각 환경, 사회, 경제 이렇게 놓고 세 개의 그 모든 것들이 고려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이론의 맹점은 각각의 원이 다른 원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게 통합적이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역할하는 것을 제어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킹턴의 TBL이라는 이론은 이후에 변형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세 개의 원을 겹치게 그리는 겁니다. 세 개의 원을 겹치게 그려놓고 가운데에 세 개가 모두 속하는 지역, 공통 지역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영역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할 수 없어서 이것은 다시 네스티드, 그러니까 동심원명 형태로 발전을 하는데요. 가장 가운데에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사회적인 그 영향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이 사회는 환경적인 영향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론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ESG는 초기 엘킹턴이 말했던 트리플 바텀라인하고 가장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엘킹턴의 초기의 이론들이 발전되고 변형돼 갔던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ESG가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ESG는 사실 2002년에 지속가능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고서들을 발간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지속가능 보고서랑 굉장히 중복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보다 ESG 보고서는 훨씬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별도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1987년에 지속가능 발전이 선언되고 1992년에 모든 국가들이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합의하는 이 시기,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2년에 이르는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은 하지 않지만 정말로 가장 활발하게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업 경영에 관한 이론들이 연구되고 발표된 시기였습니다. 초기에는 지속가능 발전이 뭐냐, 이 개념이 뭐냐에서부터 시작한 경우도 많았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그래서 자원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또는 기업이 외부화시키는 비용들을 다 내부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풀코스트 이론부터 클린 테크놀로지, EMS, 환경 경영 또는 환경 경영과 지속가능 발전 경영의 차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연구했습니다. 또 이런 개별적인 것들을 다 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발전이 그냥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전략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연구되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부분적인 것들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것은 기업의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아주 불변의 목표, 이런 것들을 당시까지 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1년에 체인징 코스라는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기업이 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막대한 아주 포괄적인 연구가 하나 발표됩니다. 이 책은 UNCED 회장이었던 모리스 스트롱이 1992년에 리오 회의를 준비하면서 슈미테인이라는 그 BCSD 회장에게 이 지금 세계의 모든 그 정상들이 모여서 리오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들을 합의하게 되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기업은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줘라,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WBCSD가 많은 기업들과 함께 만든 책이 체인징 코스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다룹니다. 시장 기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에너지는 어떻게 시장에서 다루어져야 되는가.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그 중에서 자본시장이라는 것들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재원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 무역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이라는 곳이 어떻게 변화를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혁신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것들은 거의 이 하나의 이슈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그냥 응축했던, 그래서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 많은 것인데 ESG는 네 번째 이 이슈 하나에만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출발점은 다시 체인징 코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쉽게도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지 않아서 그리 많이 읽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 지속가능 발전을 언급한 것에서도 이 체인징 코스를 언급한 이런 연구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아쉬운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업이 활동이 어때야 하는가를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1991년, 1992년의 리우 회의하고 2002년의 리우 플러스 10 회의에서의 기업의 입장은 상당히 많이 후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 발전이 될 수 있다. 그것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데에서 2002년에는 그냥 우리 보고서 내는 걸로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게 해달라. 이렇게 로비를 해서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저항, 후퇴, 회피 이런 것들이 기업들에서 있었던 거고, 이때부터 지속가능 발전과 기업의 관계가 굉장히 거리를 벌리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아쉬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관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이 체인징 코스는 명확하게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대부분 지금 ESG를 정의하는 것에서도 그렇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으로 굉장히 후퇴해서 좁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차이이고, 우리가 정말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대응하려고 하면 본래의 이 입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에 레리 핑크의 그 CEO 편지에서부터 그 사람들에게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근거들을 거슬러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과정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은 이 레리 핑크의 CEO 편지가 그냥 한 사람의 경영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회적 압력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사회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인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것들 우리가 공유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중간에서 짚어본 많은 것들이 이렇게 부각됐다 또 사라졌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본래의 개념을 충실하고 온전하게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5년 동안 지속가능 발전이 선언되고 이제 35년 동안 이런 많은 이 어떻게 보면 부침들을 가졌던 이론들을 겪고 나서 만들어진 ESG, 그 끝에 있는 ESG가 얼마나 지속가능 발전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의견들을 내고 이것들을 수정해가고 그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던 안 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이 지속 불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속 가능 발전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담론,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낼 시간, 또는 이 담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ESG라는 이 붐이 만들어진 기회를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이 과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ESG에 관한 논의들은 ESG가 목표로 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두께, 길이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SG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본래의 출발점인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 그 원칙 이런 것들을 좀 더 충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